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요.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투자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반드시 다가올 대형 하락장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22살이다, 30살이니까 S&P 500에 무지성으로 존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저희가 증식 투자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다면요. 반드시 다가올 대형 하락장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앤브릿지 대표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투자 대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켄 피셔의 저작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앤브릿지 도서 리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켄 피셔 소개 및 주요 저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켄 피셔의 주요 주장이 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켄 피셔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켄 피셔가 이야기하는 역발상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역발상의 본질에 대해서 레드앤브릿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 피셔 소개 및 주요 저작입니다. 투자로 성공한 많은 현인들이 있지만 켄 피셔만큼 냉철하면서 합리적인 긍정론으로 무장한 투자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자산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51억 달러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그의 아버지 필립 피셔 역시 아주 유명한 투자자이고 저술가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란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에게도 영향을 준 훌륭한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켄 피셔는 워렌 버핏과는 다르게 저술가로서 자신의 투자 철학과 관점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그의 책과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와 배움의 기회를 지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저서도 많이 남겼고요. 실제로 그의 생각과 관점의 요체는 어느 책을 보나 혹은 인터뷰 영상을 보나 항상 한결같고 대동소이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늘 비슷한 내용으로 재탕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좋게 말하면 그만큼 변함없이 확고하고 믿음직한 투자를 수십 년째 줄곧 유지하고 실천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셔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켄 피셔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자문사입니다. 켄 피셔는 정말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을 하나 꼽자면 저는 이 책을 꼽고 싶습니다.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이 책을 꼽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책을 다 읽기 싫다면 이 책만 보셔도 되고요. 이 책이 근데 내용이 좀 자세한 대신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간단한 책을 보고 싶다면 이런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같은 거 보셔도 됩니다. 켄 피셔는 그리고 PSR이라는 지표를 시장에 가장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슈퍼스탁스를 보면 좀 옛날 책이긴 하지만 PSR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켄 피셔가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발상 주식 투자 이 책도 괜찮습니다. 켄 피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 책에 아주 잘 녹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배신 이런 책 보면요. 현재 2020년에 발생했던 팬데믹도 이 사람은 미리 이런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켄 피셔 책을 쭉 보시면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자면 바로 팩트체크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켄 피셔의 주요 주장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시장은 위대한 능멸자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심리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 사고 있을 때는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갑자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면 다시 반등을 하죠.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또 이런 재밌는 만화도 있죠. 내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내가 매수하는 거 있는 거를 누가 감시할 때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내가 매도할 때 시장 가격을 올리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켄 피셔가 좀 우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은 위대한 능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 투자의 대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분은 벤자민 그레임입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시장에 대해서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끊임없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상한 가격을 계속 제시한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울증 환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켄 피셔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마치 우리 CCTV 매매와 같이 시장은 우리를 직접 능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Humiliator, TGH라고 보통 켄 피셔는 이야기하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능멸자, 모욕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켄 피셔는 흔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old the stock market, the great humiliator, and TGH, the great humiliator죠.
likes nothing more than scaring as many people out of as many dollars for as long as he can. 그러니까 대충 해석을 해보면요. 시장이란 것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장기간의 모욕을 줘서 최대한의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아주 재미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했던 코너 중에 하나죠. 이럴 줄 알고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마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다 살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게 켄 피셔의 주장입니다. 켄 피셔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켄 피셔의 가설은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년 12월 말에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나 배런스 등을 뒤져서 전문가들의 내년 시장 전망치를 다 조사하고 그것을 실제 시장 수익률과 매년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 대한 예측은 4가지로 나뉜다고 보았는데요. 소폭 상승하거나 아주 많이 상승하는 대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폭 하락하거나 딱 4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보았습니다. 일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맞춘다기보다도 대략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합은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당 수익을 제외하고 S&P 500이 실제로 보합권의 수익을 거두는 사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켄 피셔는 이 4가지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켄 피셔의 가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위대한 능멸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예측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면 오히려 대폭 상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하락을 해버릴 것이다. 이게 켄 피셔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켄 피셔는 이러한 가설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소폭 상승을 예상할 경우에 오히려 자신은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폭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혹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과잉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가설이 96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가 책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실게요. 이거는 나중에 원하시는 부분은 스탑해서 한번 보세요. 96년 예측이 빗나갔죠. 97년도 역시 전문가들 예상 대부분 이렇게 종형 그래프를 그리고요. 근데 실제 S&P 수익률은 훨씬 벗어난 것을 볼 수 있겠죠. 98년도 벗어났고 99년도 그렇게 맞췄다고 볼 수 없죠. 2000년도 맞췄다고 볼 수 없겠죠. 대부분 예상하는 바와 2001년에도 벗어났습니다. 2002년도 벗어났죠. 2003년부터는 약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했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2005년도 나쁘지 않은 예측이었죠. 2006년에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후반부랑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에 접근했다. 실제와 예상이 일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07년은 거의 정확하게 보았다고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2008년은 그 유명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으니 모두 다 예측이 빗나갔을 것이고요. 2009년도 생각보다는 예측을 하지 못했죠. 2010년도 마찬가지고요. 2011년도 생각보다 맞추지 못했고 2012년도 역시 못 맞췄습니다. 2013년도 못 맞췄죠. 그리고 2014년도 못 맞췄죠. 이것을 보면은 재미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시장의 움직임이 흘러간 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는 특히 대다수의 예측과는 크게 벗어났었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비교적 예측과 유사한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갔는데 켄 피셔에 따르면 자신이 닷컴 버블을 정확히 예측하고 시장에 이러한 기법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다시 전문가들이 예측과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갔고 켄 피셔에 따르면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시 집단적 사고로 돌아가면서 이 기법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레데이머 리치 생각에는 어차피 19개년도 중에서 대략 4개년, 5개년 정도 정확하게 맞춘 것은 일종의 확률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20개 중에 5번 맞췄다 해서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찍는 수준에 가까운 확률인 게 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S&P 500의 연 수익률 히스토그램 차트고요.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S&P 500이 지난 100여년간 약 10%의 연수익률을 거두었는데 비해서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엄청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때는 무난한 값을 예측하기 마련인데 시장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과연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3년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내년도 경기 불황을 예측하고 있고 심지어 이 53년도에 배당 제외 시 S&P 500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6.62%였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54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이때
불황을 예상하고 섣불리 시장에서 이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54년은 오히려 다우지수가 300을 넘게 찍으면서 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요. 배당 포함 시에 연수익률은 52.4%를 거두는 정말 놀라운 해였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거둔 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시장을 이탈했다면 역대급 강세장 수익률을 놓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럼 정부의 예상대로 경제가 흘러가도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별로 상관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에 미국의 험프리 재무장관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모두 58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경기 후퇴가 예상된다 얘기했고요. 57년 수익률도 심지어 마이너스 10.85였습니다. 그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58년은 경기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배당 포함 시 S&P 500의 연수익률은 무려 43.4%였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를 선반영하고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겠죠. 이번에는 정부의 예고가 아니라 원자재 시장이 흔들린다면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파동 시 당시 S&P 500은 마이너스 14.79%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수익률에 대한 공포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인 1976년으로 돌아가 보죠. 오펙에서 또다시 유가 인상을 했고요. 세계 경제는 그에 따라 둔화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6년에 연수익률 S&P 500은 23.67%로 오히려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흔들려도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9년은 이란 혁명과 함께 2차 오일 쇼크가 터졌고요. 이때 물가 상승률이 무려 18%였습니다. 마치 지금과 조금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79년의 연수익률은 18.35%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솟는 유가와 물가를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투자를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아까운 수익을 다 놓쳤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와도 주식시장은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년 뉴욕시가 부도가 났고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러나 S&P 500은 꿋꿋하게 37.2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었고요. 82년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기업의 이익은 40년 내 최저였고요.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2년 S&P 500의 수익률은 21.48%였습니다. 91년도 역시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속출하는 가운데 S&P 500의 연수익률은 30.47%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수익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는 어땠을까요? 96년에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가왔었는데요. 그때 S&P 500은 자그마치 22.96%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예시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100여 년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에 따른 갖가지 예측과 분석이 있어 왔지만 시장은 마치 정말 위대한 능멸자라는 인격의 존재라도 하는 듯이 그 모든 예측과 분석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음을 저희가 앞선 그래프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성 있는 투자자라면 시장을 예측하는 온갖 소음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켄 피셔는 이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켄 피셔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피셔의 3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최대한 독립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켄 피셔의 저서로 소개해드린 3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에 나온 3가지 질문은 저희가 요약해보면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먼저 팩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대중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편향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따져보자는 거죠.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투자에서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켄 피셔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PER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PER이 높아질수록 정말 위험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라는 것이죠. PER이 높아질수록 실제로 주식가가 떨어질 위험이 높아지는지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누군가 어떤 내용을 주장한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데이터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레드앤브릿도 항상 데이터를 검증해서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때도 항상 계량적이고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기법이나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널리 시장에 알려지면 그것은 모두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더 이상 알파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파 수익을 노리고 있다면 당연히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노리는 엣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08년 리만 브러더스가 닥치기 전에 케인 피셔에 따르면 07년도에 이미 11월에 시가평가 회계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동자산을 시장 가격으로 모두 표시하는 규정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동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은행에서 이 유동자산을 대출했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납 표시하게 되면 누군가, 예를 들어 집이겠죠. 집을 싸게 팔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가 모두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모두 부실하게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발생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간과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켄 피셔의 주장인데요.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켄 피셔가 주장하고 싶은 바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모두가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혹은 시장이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알파를 추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죠? 심리적 편향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 회피 편향 같은 게 있겠죠. 어떤 주식을 샀거나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면은 이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조금 있으면 오르겠지 하고 버티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을 계속 놔두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한 바와 지금의 손실이 관계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처음 투자했을 때의 계획과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라면 손실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도 바로 자르고 새로 투자를 기획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다시 자신의 생각을 끼워 맞추면서 손실을 그대로 놔두면서 투자하는 경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가격에 대한 앵커링 효과 같은 것도 있겠죠. 즉, 여러분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행동 심리학이나 행동 인지학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서 이러한 심리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유념해 둬야 된다. 이것이 켄 피셔의 주장입니다.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자, 지금까지 켄 피셔의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켄 피셔식 사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희망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켄 피셔 본인이 자신의 책에서 남긴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것이고요. 닷컴 버블을 켄 피셔가 정말 기가 막히게 피했는데요.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에 자세히 남겨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버블을 가리키는 일단 여러 가지 지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마어마한 낙관론으로 무장되어서 이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권이 역수익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죠. 장단기 금리차가 뒤집어졌다든지 IT 기업의 현금 소진율이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시작 속성에 대해서 켄 피셔는 통계적 분석을 많이 해둔 바가 있는데 천천히 다가오는 약세장 속성이 닷컴 버블 직전에도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켄 피셔는 지금의 닷컴 버블이 오래가지 않고 조만간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고 일정 부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1987년 약세장도 거의 정확히 예측했었고요. 최근으로 얘기하자면 2020년 3월 팬데믹에 놀라서 시장이 아주 급락했을 때 거의 정확하게 급격한 반등할 것이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켄 피셔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냉철하게 시장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켄 피셔식 사고를 충분히 따라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절망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켄 피셔의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책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 당시 닷컴 버블의 방어적 포트폴리오입니다. 30%는 현금을 들고 30%는 대형 우량 지수 방어주, 여기까지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38%는 미국 국채를 가졌다.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주가 떨어진다면 방어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을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고 현금이나 미국 국채는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도망간 거죠. 그리고 S&P 500이 떨어질 거라 보고 풋옵션을 걸고 그리고 나스닥 100은 숏을 치고 또 러셀 2000 이 소형주도 숏을 친 거죠. 즉 총 퍼센트는 130%입니다. 즉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역시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켄 피셔처럼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측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아주 훈련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만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켄 피셔와 같이 헤지펀드들이 이런 선물과 옵션을 연계한 포지션 구축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 선물 같은 거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박에 가깝게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과 옵션 투자들을 굳이 병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켄 피셔식 사고를 했을 때의 절망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심지어 켄 피셔도 닷컴 버블을 그렇게 잘 피해놓고요.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해서 손실을 좀 크게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뼈아픈 일격을 좀 당했고요. 최근 S&P 대비 실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훌륭한 캔피셔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캔피셔만도 못하는데 캔피셔를 따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모두가 그래서 캔피셔 생각을 따른다면 캔피셔 논리대로라면 역설적으로 위대한 능멸자인 시장이 우리를 바로 다 능멸하겠죠. 우리가 캔피셔의 사고는 배울 필요가 있겠지만 그대로 추종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캔피셔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런 캔피셔식 역발상의 본질을 활용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레드앤브릿지에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S&P 500이 아까 연수익률 히스토그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은 지난 100여 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복리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년 꾸준하게 10%의 성과를 일정하게 거두기보다는 도리어 엄청난 강세장과 약세장이 자주 등장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장의 속성 중에 하나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위험은 결국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엄청난 강세장을 놓치거나 아니면 하락장에 두들겨 맞거나 이 두 가지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은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롱 포지션이죠. 롱 포지션 위주의 개인 투자자라면은 가급적 시장에 오래 머물러서 강세장을 놓치는 일이 없되 10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약세장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조정은 자주 오지만 진정한 역사적 하락장은 아주 드물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역사적 하락장을 잘 견뎌내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만약에 구축했다면 아무런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장 수익률이 오히려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각에 어떤 역발상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보다는 특정 종목의 수익률이나 그럴듯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어설픈 시나리오 투자를 매우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 다 우르르 달려가서 테슬라 사고, 나스닥이 엄청 상승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스닥, 심지어 TQQQ 세배 리버리지 따라가서 사고요. 집단 사고에 갇혀서 모두가 비슷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때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등장할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의 방점을 두는 포트폴리오는 한두 번은 오히려 손해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역발상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중과는 다르게 그렇지만 항상 확률적으로 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언제나 만들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두 가지 리스크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약세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로 약세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평선과 상관관계를 이용한 전략을 활용할 것인데요. S&P 500 그냥 사서 존버하고 있는 것과 S&P 500을 평소에는 계속 들고 있대 얼마의 종가가 S&P 500이 이 S&P 500의 12개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미국 중기국채로 전환하고 12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만 S&P 500을 들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평선을 이용한 전략이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낮은 거를 이용한 전략이죠. 매우 하기 쉽고 로버스트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S&P 500 바이 앤 홀드와 S&P 500 12개월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 투자를 했는 것의 지난 100년간의 연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와 같이 안 좋은 구간도 물론 있습니다. 안 좋은 구간도 물론 있지만은 이런 대공황 같을 때 그리고 요 시기 이런 시기 이런 이만 닷컴 버블 이럴 때 이 녹색을 보세요. 녹색이 바로 S&P 500의 12개월 무빙 에버리지에 따른 투자의 성과이고 S&P 500의 바이 앤 홀드 했을 때의 성과이 보라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낙폭을 바로 12개월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연하게 잘 넘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익도 크게 놓치지 않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체로는 시장에 그대로 투자하고 있을 때는 그냥 똑같죠. 결과가 완전 똑같고요. 물론 이런 강세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약세장 뒤에 찾아오는 엄청난 강세장이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발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약세장 뒤에 엄청난 강세장.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이런 경우 리만 브러더스 이후에 찾아온 엄청난 강세장 놓친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해도 있다는 것을 살펴볼 때 이렇게까지 수익도 뒤처지는 전략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10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요. 자산의 격차는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이평선 투자 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은 훨씬 적게 하면서 수익은 더 높게 하는 알파를 성공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S&P 500에 바이앤 홀드 했을 때 지난 100여 년간의 CAGR은 10.75%였습니다. 나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도 이런 승률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앞선 S&P 500의 허와실이라는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했고요. 여러가지 영상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대공황까지 고려해보면요, MBD-83.66%인데요. 이거 견디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S&P 500의 12개월 무빙 에버리지 전략은 대공황을 포함하더라도 MBD는 47.65%이고 반토막 나는 거는 견뎌볼 수 있겠죠. 그리고 CAGR은 오히려 더 높죠. 12%입니다. 즉 우리는 그냥 존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요, 레버리지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투자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반드시 다가올 대형 하락장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22살이다, 30살이니까 S&P 500의 무지성으로 존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저희가 정식 투자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다면요, 반드시 다가올 대형 하락장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무지성 존버 투자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데 시간 쏟지 말고요, 평시의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마치 지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달해드릴 만한 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집중호우 때의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건물은 강남 서초구 서초동 청남빌딩입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건물을 짓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4년 준공 당시부터 차수벽을 설치했고요. 이때만 해도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에 닥친 어마무시한 집중호우 피해를 무사히 넘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때 이후로 이 강남 건물 쪽에 차수벽 설치가 이때 이후로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잘 넘긴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건물은 2012년에 추가로 3천만원 들여서 더 보강을 합니다. 이 높이를 더 높이 쌓아버린 거죠. 그리고 2022년 폭우 때 다시 한번 무사히 피해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도 바로 이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렵고 십수년에 한번 다가오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성공으로 이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진짜 역발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투자에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스완 혹은 어마어마한 10수년에 한번 찾아오는 대형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레드앤브릿지는 확신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드앤브릿지의 앞으로의 성과와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보혜사다리 레드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